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카덱스에서 공개됐던 K2PL 전차의 이제 전시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K2 흑표 전차의 향후 개량 사업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이번 전시에 K3로 추정되는 전차의 모형이 다시 한번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박 의원님 갔다 와서 보셨죠, 그거? 네, 뭐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K2 계열 전차 소개한 것 중에서 뭐 해외 전시도 그렇고 국내 전시도 그렇고 그동안 소개했던 것들은 K2EX라고 그래가지고 수출형 흑표 전차 관련한 그런 전차를 전시했는데 전시했는데 이번에는 다르더라고요.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위에 포탑 부분은 제가 더 위로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그건 못 봤습니다만은 언뜻 보기에도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건 제거하고 간소화됐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그 K2 흑표의 발전 로드맵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는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방향이 섰구나라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태 기자도 취재를 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전차 보셨었나요 혹시? 예, 물론 봤죠. 게다가 제가 10월 4일 날 갔는데 국방홍보원이랑 같이 가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 전차를 보고서 설명을 하는 거였는데 원래는 포탑 위에 무인기 대항용 제모가 달려 있었어요. 야 되나 봐요. 제가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대본을 다 읽고 갔는데 불사 없어요? 안 붙어 있었어요. 안 붙어 있어. 혹은 제가 못 찾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다행히 그 분량이 빨리 잘려가지고 설명 안 하고 샥 나왔습니다. 근데 제모는 안 달려 있었는데 그 무인기를 갖다가 이제 탐지하는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그런 장치들은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줬던 원고에는 제모가 있었습니다. 제모가 있었는데 아주 사진까지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깜짝 놀래. 방송사고 나는 줄 알고. 근데 말씀하신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게 폴란드 수출형, 그러니까 PL을 상징하는 특징들은 다 있더라고요. 이게 완벽하게 PL인지 최종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저게 PL의 대표적인 모습이겠구나는 충분히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원하는 ROC는 어떻게 되나요? ROC는 기본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아덱스 때부터 말씀드렸죠. 2년 전부터. 뭐였냐면 현대로템이 어려움에 직면할 거다. 왜? 폴란드가 계속적으로 그 요구 수준이 올라갈 텐데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될까? 그리고 폴란드는 또 대안이 없어요. 대신 빨리 그런 수준의 전차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절충점은 찾겠지만 현대로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가고 있구나, 타협을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고, 물론 이제 저는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럼 오늘 이번엔 못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슬쩍 보고 왔는데 그러나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타협 좀 찾았구나. 그건 능동방어 시스템을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PL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폴란드 수출 버전. 근데 이 PL 버전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나 어떤 로드맵이 나오면 이게 전체 흑표의 차기 발전 방향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반영되는 부분이네. 이 흑표도 이제 4차 양산해야 되잖아요. 4차 양산 부분에서 저는 바라건대는 4차 양산 부분에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싶었죠. 모든 밀리매니아의 바람일 거고. 능동방어 체계. 왜 그러냐면 일단 대한민국에 오른 지상군 지휘관 분들한테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불세 시리즈, 특히 최신형인 불세 4가 위협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였는데, 제가 첫 보도를 본 것이 7월 30일인가 그래요. 우크라이나전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량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불세 4가 뭡니까? 비가시선 대전차 무기체계입니다. 우리로 보면 청검급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K2도 측면에서는 장담 못해요. 정면은 방어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면 우리나라의 젊은 기갑병 분들을 유사시에
평양에 진격시킬 때 목숨을 내걸고 가야 되는데 그거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사 정면에서 막는다 그래도 요즘 전차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거에 파손되거나 그다음 내가 전차병인데 앞에서 날라오면 이제 옆에서도 날라올 수 있다는 뜻인데 특히 전차를 잡으려면 상대방은 그렇죠. 측면을 노리거나 후면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측면 방어력도 대단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방어력에서는 각국에서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불세 4를 위시해서 우리나라의 뭐 천검, 현궁의 발전형부터 해서 제블린은 물론이고요. 모든 대전차 화력 거기다가 드론까지 전차에 대한 위협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물리력의 방어력, 이를테면 뭐 비활성 반응 장갑들을 장착한다든가 좀 더 복합 장갑, 뭐 MMC로 불리는 그런 복합 재료를 넣어서 아무리 발전한들 균질 아변 장갑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그건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항상 그 비밀이 되니까 그런 수준은 이제는 한계를 맞았다는 거예요. 결국 각국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 자체적인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그 성능이 어떠냐가 가장 큰 방어력에서의 중점이 된다. 이제는. 그런 데에 발맞춰 가고 특히 빠르게 발맞춰 가고 있는 게 현대 로템 아니냐, K2 아니냐. 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덧붙인다면 4차 양산에서 우리는 반드시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건은 충분한데 예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변경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4차 양산 150여 대는 그냥 간다. 대신 2028년쯤 되면 2014년에 실전 배치 시작한 흑표의 초기 물량들이 서서히 종합창정비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완벽하게 단다는 거는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희망사항으로는 4차 양산에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것이 지금 계획된 바로는 다층 복합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신 바에는 정말 동감합니다. 제가 독립 전차 대대를 처음 가가지고 제가 이라크에서 봤던 실전에 투입되는 미군 기갑부대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거의 한 20년 전입니다. 그러네요. 이라크 전이니까. 예. 정확히는 20년보다는 조금 덜 됐다. 네. 한 18년 정도 됐어요. 그 이후 지금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안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신 지휘관이나 아니면 고위층의 사상과 개념의 차이 같아요. 방어라는 개념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동성과 공격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긴 하지만 예. 네. 근데 최근 전쟁 그리고 특히 시가전에 투입된 전차들을 보면 이 전차가 실전적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거는 저의 기준은 이겁니다. 전차장과 차장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장비를 부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착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개량된 그러니까 보병이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대전차 화기에서부터 전차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탈부착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엔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 전차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부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인데 아직 K2에는 그런 면은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셋 다. 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제한할 때는 그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님들은 실전을 생각하고 물건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정작 생산을 하는 우리는 그 전쟁 되면 다 돼라고 이야기를 하지 준비를 안 해놔요. 그러면은 실전이 내일 터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라크전 때 미군이 차량에 장갑이 없어서 철판을 주워다가 용접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현역 시절에 대검을 안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대검 언제 나눠주냐 했더니 전쟁 나면 갈아서 나눠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비상사태가 걸렸을 때 다들 아수라장이 돼갖고 진짜 대검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그런 상황 보면 그 우리나라 수출용 제품이 훨씬 더 좋을 때 뭐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 컵라면 먹고 놀라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같은 가격은 훨씬 싼데 건더기랑 양이 더 많아.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받는 게 우리가 그래서 능력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 해외에서 붙여달라고 하면 뭐 구해서 붙이던 우리가 자체 개발 붙이던 다 해주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고객이 우리 군이잖아요. 우리 군이 안 할 거야. 우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는 수뇌부 쪽이 좀 그러니까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전적 훈련에서도 이걸 갖다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면 뭐 K21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훈련에서도 한 번도 비활성 반응 장갑을 장착해 보는 걸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전시에는 분명 장착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장착해도 불세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기갑병들 또는 기계화 보병 각계병 입장에서는 그걸 장착하고 훈련하는 거고 안 하고 훈련하는 그렇죠. 건 네.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휘관 분들이 인지해야 되고, 이제는 또 하나 있어요. 북한은 항상 불세2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해요. 우리나라 정보력이 대단하고 그런 정보 관련 부대에서는 뭘 하는지 사성 장군 분들은 알고는 있으시겠지만 이것이 영관급들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확신이 듭니다. 그냥 퍼레이드, 김정은 보라고 퍼레이드에 전시하는 수준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장착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조금 희망을 본 것은 우리가 남의 의지로 하건 뭘 하건 그런 기술력을 갖춰 그럼요. 나가고 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층 복합의 4단계의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 가게 됐어요. 소개를 좀 드리면 1단계에서는 일단 제밍을 겁니다. 제밍 시스템이 포탑에 얹어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앞서 DIRCM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전차에도 장착할 수 있게 소형화시킨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 DIRCM이 장착됩니다. 그걸로 그 다음 단계에서 방어를 하고, 3단계에 가서는 RCWS. 그건 뭐 거의 장착이 확정돼 있는 RCWS가 하는데, 지금 좀 더 앞서가는 국가에서는 결국은 30mm가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포기했어요. 여러 이유에서 12.7mm로 갈 텐데, 어찌됐든 12.7mm라도 조금 많이 미약하지만 한 500m, 600m 선에서는 충분히 방어가 될 거예요. 마지막 방어가 바로 그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의 핵이죠. 유도탄이 나가서 결국은 바로 직격으로 파괴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4가지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수초 만에 결정이. 그렇죠. 네. 단계별로 결정이 돼가고 있고, 그것들을 시연시킬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북한군을 상정했을 때 특히나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뢰방어, 하층부를 MMC 수준의 거를 덧붙이기만 한다고 해도 레벨 지금 현재 2로 알고 있는데 3나 4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방어가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360도 시연을 전차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이제 2개의 모니터에 시연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 시연되는 것도 봤고요. 어떡하나 봤더니 사방으로 돼 있는 그런 카메라들, 열 영상 카메라 포함해가지고 카메라들 전부 모아서 2개의 화면에 띄우더라고요. 그 아이언 비전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네. 전차장과 그 예하에 있는 그 병력이 2사람 정도가 보면은 360도에서 모든 방향의 현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능동 하드킬 방어 시스템의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레이더겠죠. 자, 이번에 또 카덱스에서 K3 전차 모형이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아덱스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K3 전차로 대표되는 전차의 미래가 좀 펼쳐질 텐데, 아주 간단히 차기 전차에는 요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씩 꼽아 주십시오. 하나씩. K3에 뭐 다 나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무인화로 가는 거죠. 무인화. 네, 무인화로 가고, 포탄만 무인화되는 게 아니라 메인 지휘 전차가 있고 거기에 이제 완전 무인화된 전차가 가는 것이 K3고, 현재 뭐 전시되어 있는 거는 컨셉 단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전차는 이제 앞으로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함께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공격력에는 한계를 보인다. 결국은 방어력을 누가 더 갖추느냐가 관건이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소견입니다. 태 기자는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음 세대 전차들을 대부분 보면 드론을 운영해서 전차조차 다 영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두 분께서 K3 전차로 대표되는 전차의 미래에 이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저도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소설가로서 광학 미체 장비 같은 거 좀 있었으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덱스에서 공개됐던 K2PL 전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 그 K2PL이 K2 흑표 전차에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K3로 대표되는 전차의 미래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전장 환경이 복잡해지고 전차 역시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점이 이번 시간에 느꼈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